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농협, 새마을금고 통장 가진 분들 위험에 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오늘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넣어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많은 노년층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를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해온 서진호입니다. 76 나이에도 여전히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요즘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우리 노년층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중요한 비밀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들은 제가 수십 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터득한 것들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최근 예금자 보호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 변화가 우리의 노후 자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제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기철님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1억 3천만 원을 모두 새마을금고 한 곳에 예치했습니다. 서울의 최영자님은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한 통에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김만수님은 투자용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금융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금융 비밀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 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57조에서 42조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2금융권 상호금융까지 대출 총량을 2.8에서 3.8%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규제 강화는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노년층이 받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수영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수영님은 68살로 얼마 전 몸이 아파 갑자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거절당했습니다. 평생 농협만 이용했는데 정작 급할 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제 통장 잔고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두 번째 비밀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가진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은행에서 추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만수 님처럼 연금으로 이자를 내기 벅찬 상황에서 추가 상환 요구까지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는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일부 신도시나 개발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강원도 원주의 박상철 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철 님은 은퇴 후 투자용으로 구입한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전에 미리 행동한 덕분에 손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현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지금 봤냐고 말렸지만 내 판단이 맞았어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반 덕분에 부담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고 가능하다면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소득원이 없이 연금에만 의존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강남과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하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는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텐데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노년층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울산에 사시는 이태준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준님은 가족들과 상해 후 소유하고 있던 빌라 2채 중 1채를 매각했습니다. 대신 국채와 예금으로 자산을 분산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가는 현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관한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금융기관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원도 춘천의 박영수님은 퇴직금 3억 원을 6개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치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니 한 기관당 5천만 원씩 예치한 것이죠. 번거롭더라도 이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송미경 님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했습니다. 송미경 님은 각 금융기관의 특성과 금리를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이 여러 개라 관리하기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은 같은 금융그룹 내 다른 지점이라도 예금자 보호는 합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 강남지점과 서초지점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해도 예금자 보호는 총 5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그룹으로 분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안전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둘째, 연체율입니다. 높은 연체율은 금융기관의 위험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 등급입니다. 이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최병준님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금리에 끌려 무작정 저축은행에 큰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그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를 알게 되어 서둘러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더군요. 안전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금융사기 예방법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정명자님은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의심 마이너스 전화 끊기 마이너스 확인하기의 3단계 원칙을 기억하세요. 금융기관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쁘니 나중에 직접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마지막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 3단계만 지켜도 대부분의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황민성 님은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농협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했더니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확인 절차로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요즘 정말 교묘해졌어요. 농협 번호로 발신번호를 속이고 제 개인정보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 말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로 오는 스미싱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같은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7번째 비밀은 노후 자금 관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성은 원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익성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은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특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자금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노후 자금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나이에 따라 다른 전략을 권합니다. 60대에서 70대 초반까지는 안전자산과 수익자산을 50대 50 정도로 배분하고 70대 중반 이후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70에서 80%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오미경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미경님은 68세로 퇴직금 2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산 투자했습니다. 예금과 국채에 1억 3천만 원 70%, 안정적인 배당주에 3천만 원 15%, 그리고 리츠와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에 3천만 원 15%를 배분했습니다. 오미경 처음에는 예금만 하려고 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 후 일부는 배당주와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곳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분산 전략을 찾아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모든 자산과 부채, 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특히 대출이 있다면 금리와 만기를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자금을 분산하세요.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세요. 이때 같은 금융그룹 내 다른 지점은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금융사기에 항상 주의하세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의심 마이너스 전화 끊기 마이너스 확인하기에 3단계 원칙을 지키세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넷째,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면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대비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은행에서 추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거나 미리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다섯째, 노후 자금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분산 투자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세요. 경제 상황이나 금융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자산 배분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세요. 일곱째,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세요. 도서관, 복지관,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찾아보세요. 경기도 용인의 한상우님은 이 7가지 원칙을 실천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계획적으로 갚아나가고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으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모두 끊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지키는데 노력을 아끼면 안 되지요. 부산의 윤미숙님은 2022년 말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좋은 자산을 파느냐는 주변의 질타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칭찬합니다. 직감이 왔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부동산이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은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서울의 김영호님은 73세로 5년 전 퇴직금을 받았을 때 모두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출이자가 오르고 월세 수입은 줄어들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진 것입니다. 결국 한 채를 급매로 팔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현금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현금화하기 어려우면 소용없어요. 지금은 자산의 3분의 1은 반드시 유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통해 우리는 노후 자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런데 이런 금융 정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담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결정은 항상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자신의 나이, 자산 상황, 위험 감수 성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김정희님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금융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매주 도서관에서 경제신문을 읽고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 여러분도 김정혜 님처럼 꾸준히 금융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